네, 모든 분들 자리 신선하실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오늘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부산 여성일학 개발센터 여성 새로운 일하기 센터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제3차 산업혁명식의 일자리 미래라는 큰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야기도 저희가 궁금해서 빨리 청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나는 거 끄적끄적 그냥 메모지 형식으로 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해석해서 우리 박사님께 질문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진짜 논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렇게 길게 쓰셨다고? 대체 뭘 질문하는 건지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이야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미래를 바꿀 거잖아요. 이 미래가 어떻게 사회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직업과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게 되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끝물, 그게 아마 2030, 40년대쯤 되겠죠. 이때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는데, 저는 첫 번째 변화는요, 기계 인류와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봅니다. 즉 사람들이 지능화돼 점점 능력이 좋아지고 웨어러블 기기를 입고 뇌에다가 센서를 받고 몸에 그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사람들이 점점 강화되는데, 이 강화된 인간과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 인류와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럼 이 사회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얘네가 우리보다 힘도 세고 지치지도 않는데 얘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인공지능과 능력을 갖고 우리랑 살면 우리 잡아먹는 거 아니야?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래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우려하는 미래학자가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는 기계인류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오히려 생산성과 편리성이 높아지는 세상, 유토피아다라고 바라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토피아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알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기술이 인간이 가보지 못하는 우주라든지, 우리 놀랍게도 지구도 다 파악 못한 거 알죠? 심해 파악 못했잖아요. 이런 거 탐사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정적으로 보신 분 이분이세요. 누군지 아시죠? 예, 돌아가신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신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21세기 내에 기계 인류가 인간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대해 부연 설명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무섭게 얘기하신 분이고요. 한스 모라백 같은 교수도 2050년 이후에 지구의 주인은 로봇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레이 커즈웰이라는 대표적인 미래학자인데, 이분은 인류가 기계와 만나서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대까지는 유토피아가 80, 디스토피아가 20 정도인데, 이게 인간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그냥 당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인류가.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심어주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가진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건데, 중요한 게 윤리를 알고리즘으로 하나씩 바꾸는 게 너무 대작업이에요. 게다가 인간의 윤리는요, 시시각각 변해요. 나 교통 잘 지키고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가잖아요. 이거를 이 인공지능한테 다 심어준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현재 그 지난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가진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안 덤비는 거 아니잖아. 우리 SF 만화나 영화 보면 항상 또라이 미친 과학자 하나가 엄청난 거 발명해서 막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노력은 꽤 많이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이래 가장 큰 변화는요, 수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의가 아까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뇌 때문에. 인간은요, 치유를 넘어서 증강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요, 난시가 있어요.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모두가 이쁘고 잘생겨 보여요. 뿌예서. 그런데 이 안경이 스마트 안경이면 여기에 증강현실 정보가 뜨잖아요. 이러면 나는 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럼 이건 강화되는 거,
그게 증강이에요. 인간은 점점 수많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증강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인간인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친구를 들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영국의 아티스트인 닐 허비슨이라는 친구입니다. 저보다 어려요. 심지어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서프라이즈에 등장하셨었어요. 그건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안 봤어요. 이 닐 허비슨은요, 태어날 때부터 생맹했어요. 흑백밖에 못 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흑백밖에 없는데. 근데 얘는 또라이예요. 세상은요, 의지의 또라이들이 바꾸는 거예요. 얘는 진짜 또라이여서 흑백으로만 그림을 그려서 미대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흑백으로만 작품을 만들어서 미대를 졸업하는 대단한 또라이 짓을 해냅니다. 근데 이 또라이가, 자꾸 또라이 욕 아니에요? 또라이가 세상의 색을 볼 수 있는 기술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센서예요. 저 센서는 가시광선은 고유의 파장이 다 있거든요. 그 파장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센서인데 무려 360가지 정도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 가운데요, 시각,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뇌는 뇌 가운데 전두엽이에요. 앞에 전두엽인데 전두엽에 저걸 박아놔 봤자 얘한테 이게 무슨 색인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센서는 여기 달렸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인간의 뇌 가운데 측두엽이에요. 측두엽은 청각을 관장하는 뉴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박혀 있어요, 수수로. 왜 저기다 박아야 색을 인지하면 소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고 검장, 흰색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색깔마다 음악이 나와요. 검정을 보면 띵띠리 띵띵, 흰색을 보면 띵띠리 띵띵띵띵, 그런 음악 360까지. 그러니까 음악으로 세상을 보는 친구예요. 그럼 되게 낭만적이겠네? 라고 하는데 삶은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에 들어갑니다. 색깔이 너무 많아.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느낌, 헛소리예요.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가 저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생애 최초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여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대고 찍은 거죠. 그랬더니 영국 고리타분한 법무부에서 빠꾸 시킨 거예요. 떼고 찍어라. 옛날엔 안경도 못 깨고 귀도 드러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라이잖아. 계속 이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영국 법무부에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저걸 제 눈으로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회의를 해요. 제 눈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정, 여기 털려도 싣고 가면 어떡하려고. 감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저 사람 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쟤는요, 세계 최초로 저런 걸 달고 여권 사진을 찍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 다녀요. 난 인류 최초의 사이보그라고. 진짜 또라이예요. 근데 이 또라이는요, 우리보다 강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로 불러. 그러니까 이건 강화, 증강된. 또 한 번, 이분 사진 많이 보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달리기 선수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다행히.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이 태어났어요. 장애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J자 형태의 탄소광을 달고 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10대 때는 테니스 선수로 하시고요. 20대 때 달리기 선수가 돼서 너무 잘 달리셔서 세계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와 장애인 올림픽을 석권해 버리십니다. 저분의 100m 최고 기록이 10초 이상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100m 최고 기록이랑 똑같을 정도예요. 굉장히 빠르신 분인데 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정도 속도가 되면 일반인 대회도 나갈 수 있는데 왜 나는 장애인 대회에 나가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런던 올림픽 있었죠? 그때 IOC에 저분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런던 올림픽에 출전시켜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IOC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딱 했는데 너무 유명 인사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과학자께서 회의를 해요. 저걸 저 사람 다리로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의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 저 사람 런던 올림픽에 출전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나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과학기술이 저 정도나 탄소광이 저 정도 탄력인 거지 저게 탄력이 끝내주게 해줘주면 캥거루처럼 뛰어들어올 거 아니야. 100m 6초에 들어올 텐데 저는 안 된다고 왔는데 이 사람 이름까지 너무 좋아서 결국은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런던 올림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400m 계주 선수로 출전을 했고요. 심지어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변화죠. 근데 최근의 삶은 좋진 않으세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권총으로 죽이셨어요.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보이시는데 인간이 이렇게 점점 부착을 하거나 뇌에 집어넣는 장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3D 프린터 다 해보셨죠? 아 괜히 물어봤나? 그럼 3D 프린터 집집마다 한 대씩은 있으시죠?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가 막 각광받기 시작한 게 2009년이에요. 2009년쯤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것은 혁명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집집마다 3D 프린터 한 대씩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1년 지났는데 우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D 프린터가 아니고 4D 프린터 시대로 바뀌었어요. 3D 프린터는요, 재료가 플라스틱과 금속으로만 쓸 수 있는데 4D 프린터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는 걸 4D 프린터라고 해요. 우리 초콜릿 케이크나 음식물 같은 거 프린터로 찍는다고 들었죠? 그게 대표적인 4D 프린터인데 이 4D 프린터 가운데 가장 발달한 프린터가 바로 바이오 프린터라는 거예요. 바이오 프린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신체 조직을 찍어내는 프린터예요. 인체에 무해하는 조직. 현재 미국은 피부 조직과 혈관을 바이오 프린터로 찍어서 수술에 사용했어요. 심지어 모든 장기를 이미 다 찍어봤어요. 막 허파과리를 부터서 다 찍어요. 다 찍는데 아직 인체에 유해하지 아닌지 임상 중일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진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장기들을 찍어내는 바이오 프린터가 등장하게 되면 인간은 장기를 갈아 끼는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 몸을 디지털 스캔 떼어놨다가 이건 개인정보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췌장이 안 좋으신데 췌장 스캔 좀 줘보세요. 그럼 췌장 스캔 딱 주면 이 사람의 건강할 때 췌장을 찍어서 갈아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안 죽게 돼요. 인간은 장기의 수명이 다하고 뇌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기대 수명은 84.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진화하게 되는데 인간이 장기를 대체하지 않고 최대치로 살 수 있는 걸 보통 130년 정도로 봐요. 130살까지. 그런데 이제 장기가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MIT 공대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소는요, 인간의 뇌 속에 남아있는 기억 놀랍게도요, 인간의 뇌는 20와트 정도의 전기로 움직여요. 이 속에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의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데 그게 대뇌 피직 있죠. 이렇게 주름진데 여기에 전기적 형태로 저장되면 그걸 우리가 메모리,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기억을 컴퓨터로 백업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 백업된 이 사람의 기억을 싱싱한 다른 데로 전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연구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혼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걸로 다 이 사람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전이시킬 수 있거나 모든 장기를 찍는 시대가 되면 사람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글의 자회사 중에 구글 벤처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혁신사업가 중에 빌 마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5년에 이런 얘기를, 구글은 지금 세계 최강의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구글 벤처스의 목표는 21세기 내에 인류의 평균 수명을 500세로 늘리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500세 살고 싶으시죠?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남도 500세 사는데 혼자 100살에 죽으려고? 인간은 놀라워요. 유전자 속에 생존의 욕구가 닫혀 있어요. 근데 500세를 사는 인간의 수명이 딱 하면 물론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의 과학기술은 대부분 비싸거든요. 싸질 때까지. 따라서 수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분명히 도래하게 돼요. 그것도 심지어 20, 30년 내에 가능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살아계실 것 같아요. 내가 연배를 봤을 때 살 자신이 없으면 악착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중요한 게 500세를 사는 세대가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직업 구조로 살아서 60세 은퇴해서 노후를 440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일자리나 직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돼요?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350년 일하고 150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20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40세에 죽다 보니까 30몇 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60세까지 일하게 됐잖아요. 우리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세상.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증강된 인간과 기계 인류가 같이 사는 세상이 벌어지고 인간이 수명을 선택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벌어지면 중요한 거는요,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형태가 중요해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줄어드는 직업,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논의들이 꽤 많은데 한국 사람들의 저항심은 엄청나요. 그래서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양극단이 존재해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의견들인데 예전에는 50대 50 정도였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는데 과거 산업혁명 때도 이런 모든 논의가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등장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니까요.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계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을 두려운 노동자들이 밤에 공장에 쳐들어서 기계에 모래 뿌리고 곡괭이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차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기존의 일자리와 직업은 줄었지만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자리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해요.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때도 저항이 있었지만 일자리와 직업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인간도 늘어났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도 과거가 이랬으니까 막연히 늘어난다고 추정하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불성설이에요.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은 거의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우리 일들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으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거나 15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시간이 남게 돼요. 남는 시간, 시간이 많아진 인간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시간이 남아진 인간은 그 남은 시간을 자기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욕구 하나하나가요 다 서비스가 돼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인간만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직업의 숫자는 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저런 미래 산업과 관계된 또 다른 일자리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측으로 봤을 땐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이 수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분야,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자리와 직업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조금씩 우세해지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쓴 게. 이 시대가 성별간 양극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쪽의 디지털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종사자의 91%, 여성의 9%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수많은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데 여성들의 일자리는 결국 핵심적인 일자리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 취합하는 일. 이거 완전 노가다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서 고양이 사진 수백만 개 모으는 이런 일. 이런 일들은 완전 저금 노동이 되는데 여성들은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져요. 왜? 공대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학한 비율 차이 때문에 현재 그런 건데 앞으로 이거를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65년 살면은요 2년 직업교육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200살 살게 되면은요 한 3, 4년씩 교육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직업교육을 평생교육 받으면서 조금씩 자기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고용 형태도 바뀌어요. 긱 이코노미라든지 휴먼 클라우드라는 게 보편화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특히 20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1위가 뭐죠? 1위? 공무원? 요즘은 좀 바뀌었죠? 건물주로? 조물주위에. 근데 공무원을 바라는데 한국 사람들이 경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경쟁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보다 안정을 자꾸 추구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창업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직업 형태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현재 프리랜서의 비용이 약 40% 비중 정도예요. 이게 뭐냐? 어떤 프로젝트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6개월 하고 나서 여기서 번 돈으로 2달간 브라질 여행을 가고 한 달간 일을 하고 다시 한 달간 쉬고 이런 게 긱 이코노미, 휴먼 클라우드인데 앞으로는 고용이 안정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전문가적인 집단들을 모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생산성이 올라오는 데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세금을 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개념들이 여러 국가들에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상시 고용을 통해서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내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긱 이코노미, 휴먼 클라우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변화가 펼쳐지게 되고 또 하나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라든지 모바일 근무 같은 게 보편화되는 이런 일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정적인 일자리에만 매달려 있다는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몇백 년씩 살게 되면 일자리 하나, 직업 하나에 매몰돼서 살기가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평생 즐겁게 내 취향과 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거리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아닌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보다 거리. 그래서 현재의 일자리와 직업만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분화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이 시기에도 2초마다 막 직업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바라보면서 기술 발전, 고용 형태 변화를 자기가 전망하면서 야 앞으로 이런 서비스업이 괜찮을 수 있겠네?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해볼까? 창업해볼까? 사람들과 뜻을 모아볼까? 이런 식의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없어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직업도 등장하고 환경도 변화하고 가치관도 바뀌고 있죠. 예전엔 일이 전부였는데 이제 일이 전부인 사람 없잖아요. 저도 일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서비스 직업, 학원 직업, 수많은 직업이 생기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골라요. 이 주제가 뭐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변하는 걸 얘기했어요. 세상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제가 하면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연을 듣고 나서 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식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한국의 모든 30, 40대는 그런 질문을 제가 속으로 하고 싶은 게 네가 바뀌어 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도 오래 살 텐데.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유머 이런 건데 제가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 물어봤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코딩 교육, 알고리즘 교육 이거 기본입니다. 자기가 문과적인 소질을 갖추어도 코딩,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계에. 다만 더 중요한 자질은 인간관계 소통 능력이에요. 미래의 서비스업은 어차피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언택트에 사람들이 직접 대면 못하면서 점점 더 휴먼 터치를 갈구하기 시작해요. 결국 휴먼이 터치된 서비스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특히 소통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이 가진 능력, 교감 능력, 감성을 가지고 한 창의성. 이건 인공지능한테 못 기대하거든요. 이런 거 창의성 말이에요. 세 번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평생 경력 관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 200은 넘기게 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평생 경력 관리 안 하면 큰일 나는 세상. 그래서 일거리를 찾는 세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인재들이 요구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알고리즘. 이거 참 교육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에서 계속 루틴한 일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떨어지는 프로젝트, 단위적인 몇 개월짜리, 몇 년짜리 이런 거에 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 프로젝트 기반 일을 하면서 알고리즘 기반 사고를 하는 게 우리 알고리즘 옛날 중학교 수학시간에 요 세모 있고 동그라미 있고 네모 있고 예 아니요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돌릴 건 돌리는 사고 이런 사고를 하다 보면 빨리 도전하기 실패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 도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차라리 빨리 도전하고 빨리 실패를 경험하는 게 나아요.
제도적으로 또 이런 데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기관에서. 그리고 나면 실패로부터 배워서 이게 상상력과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내가 무슨 일을 맡았을 때 한번 이 일의 그 시스템, 프로세스를 알고리즘으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십사 하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 직시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여러분이 저항한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과학기술의 진보 제 이름, 진보에 적응해야 돼요.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데 가끔 어르신들 보면은 키오스크나 이런 거 못 쓰셔서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뚝 한 번만 누르면 음성 서비스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 못하면 정보에 뒤처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선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셋째, 마지막으로 최대의 강점인 변하지 않는 것, 소통 능력 배양하십시오. 이러면 미래에 어떤 서비스업이 유망받게 되더라도 그 서비스에서 최고 요구하는 자질은 분명 저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코로나는 세상을 위험사회로 바꿨어요. 그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을 세상을 지능화된 세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수명이 선택되고 증가했고 새로운 인류와 기계 인류가 같이 사는 세상,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셨어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수명을 선택하고 거리를 선택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직시, 적응,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성함이 그래서 진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이제 중앙을좀 와주시고요. 보통 질문 받을 때 의자 주지 않나? 저희가 카메라 앵글 때문에 저희가 서서 좀 저는 이렇게 예쁘시고 머리 작으신 분 옆에는 시기가 시간이네요. 제가 사실 우리 오늘 주제가 여성 구직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일자리, 또 우리 박사님은 일거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만든 강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연 끝나고 나면 사실 뭔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사실 이 논문들은 노란색 논문들은 좀 같은 맥락의 주제를 제가 모아서 큰 줄기 2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제주십니다. 앞서 알고리즘화 시키라고 하셔서 네. 제가 바로 알고리즘화 해서 2개로 해치어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서는 단순하고 육체적인 노동의 일을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서 경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주제랑 계속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변화를 파악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근데 변화를 파악하는 건 자기 혼자 정보를 찾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성인력개발원 같은 게 여러 군데 존재하냐면 여러분한테 정보를 체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보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보를 얻는 루트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세는 정보를 얻는 사이트, 정보를 얻는 앱, 정보를 얻는 기관 이 루트를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를 파악해보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주는 데를 여러 개를 발굴해내요. 거기서 정보를 얻다 보면 자기한테 최적의 정보를 맞추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직업을 서치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2개 내지 3개 사이트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지게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거리는요,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정보 서칭 노력을 잘 하시면 다른 자질에 비해서 현재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고를 수 있는 첫 번째가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들이고 여기 여성인력개발원 여기 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쪽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루틴이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요.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재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보 서칭 루트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 200살 살 거니까 한 3년 배우면 되겠네요. 제가 문자로 얘기해주는데 죄송해요. 아니 그거를 정부가 기꺼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주축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수님 이 논문의 핵심이 네. 이거였어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말로 써주셨어요. 선생님이세요? 네. 방금 빠져줬는데 본인이시네요. 그래서 유전자 이렇게 검사의 폐해증.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하는데 딱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 정보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 예를 들어서 사실 정보도 누군가에게 가고 그리고 백신도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공평한 보급과 평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사님 제안해 주실 수 있을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세요? 참 각박하게 살지 맙시다. 책도 보고 영화도 봐야 되는데 헐리우드 영화 중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진짜 부유하고 몸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더러워진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도시를 짓고 살아요. 진짜 가난하고 하층 노동민들은 지상에서 살고 거기에 올라가는 게 꿈인 그걸 그린 영화가 엘리시움인데요. 진짜 부의 불평등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수명을 계속 갈아 껴가면서 살게 되고 누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래요? 1번 신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2번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내 몸을 픽스해가며 좀 건강하게 오라 살아보겠다. 한 152대? 3번 그래도 돈은 있고 죽음이 두렵다면 내 기억을 컴퓨터에 백업했다 싱싱한 거를 올리고 내 몸을 디지털 스캔 떴다가 자꾸 갈아끼면서 영생을 누리는 사이보그로 거듭나겠다. 3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선택지는 어디예요? 1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1번인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보세요. 그러면 2번으로 가요. 그랬다가 돈은 있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럼 3번 가요. 이게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가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정보의 불평등과 디지털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평등이 이걸 조금 더 심화시키는데 현재 가장 인간을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게 만드는 건 근본적인 자산과 부동산일 수 있지만 요즘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정보의 취득 능력이에요. 정보가 빠른 사람은 남들보다 적은 돈이라도 빨리 투자해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정보가 느린 사람은 남들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요. 결국 이 부의 불평등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진 자, 대부분 못 가진 자라 여기 와 있잖아요. 가진 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되는데 이 정보 취득 능력은 바로 디지털 사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고 디지털 정보를 빨리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이 불평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와 윤리와 기술만으로 불평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요. 자유주의이고 자유경제이되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번, 2번에 대한 답변이 딱 하나로 귀결될 것 같아요. 정보 서치 능력,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그런. 그래서 저희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잘했죠, 박사? 네, 진짜 잘하신다. 저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나는 이 질문을 꼭 우리 만나 뵙기 힘든 박사님이시니까 꼭 하고 싶다 한 분 정도 뜰게에서 계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관에 있는 센터장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통 질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궁금점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 또 다른 기회에 모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저희 부산진 여성인력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오늘 심리공학자님의 강연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식적인 행사는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